잃어버린 여행 가방. 설 연휴 동안 바다만 놓고 미처 읽지 못한 문해지를 뒤적이다가 프랑스 작가 미셀 투르니의 산문 중에서 매우 이색적인 경매 이야기를 보고 혼자서 웃은 일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온갖 것을 다 경매에 붙여서 잊혀진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한다. 고인이 된 지 오래인 왕년의 스타의 연애 편지나 착용하던 신발, 속옷, 등속이 고가로 팔렸다는 해외 토픽을 접하면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까 공연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생전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난 편지가 공개되는 걸 보면 세속의 호기심은 저승길까지 마다 않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투르니에가 쓴 경매는 그런 큰 이익이나 세인의 호기심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유쾌한 서민적인 축제 같은 경매에 대해서이다. 매년 1월이면 독일의 루프트 한자 항공사에서 여행객들이 분실하고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굉장한 귀중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나 항공사의 실수로 가방이 그 주인과 동시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도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단서나 분실인의 신고만 가지고도 단시일 안에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가방은 그런 작은 단서도 없을 뿐더러 잃어버린 주인의 애착과 성의까지 없다는 증거니까 귀중품이 들어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마약이나 무기 혹은 시체 같은 게 들어있을 가능성은 주인 있는 가방보다 높다고도 볼 수 있다. 하여 경매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개봉하고 그런 위험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밀봉을 한 후 무게만을 공개하고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자기 앞으로 낙찰이 되면 가방은 즉시 관중들 앞에서 개봉되어 그 내용물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낙찰자나 구경꾼이나 같이 낄낄대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숨은 욕망은 국적이나 개인의 인격차에 상관없이 공통된 것인가 보다. 그러나 내가 그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이리저리 생각에 가르치기를 하게 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도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해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문인을 10여 명씩 일행으로 묶어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었다. 2주일 정도의 비교적 긴 여행이었고 유럽의 몇 나라를 돌고 귀국길에는 인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었다. 처음 나가본 해외여행인데다가 인도가 마지막으로 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짐이 배로 불어나 허름한 보조 가방을 둘이나 새로 사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것은 역시 집 떠나 있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내복 등속을 넣어간 큰 여행 가방이었다. 보조 가방 한 개와 내 짐 중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큰 가방을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다른 문인들의 짐과 함께 단체로 붙였는데 김포 공항에 내리니 내 큰 가방 하나만 빠져 있었다. 단체로 짐을 붙일 때 무게 문제로 그쪽 공항에서 트집 잡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곧 해결됐고 내 짐의 무게가 초과한 게 아니라 단체로 초과할 뻔한 거였으니 내 짐만 빠진 게 납득이 안 됐다. 설사 초과했다고 해도 초과분의 운임을 더 먹이면 될 것이지 짐 하나를 빼앗는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 공항 당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내 여행 가방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타고 온 비행기는 타이 항공이었다. 석 달인가 지난 후 타이 항공으로부터 $2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짐 한 개당 무게를 20kg으로 치고 1kg당 $10씩 계산한 거였다. 항공사 약관을 보니 적법한 거였다. 물론 그 석 달 동안 여러 번 공항에 드나들어야 했다. 내가 신고한 베이지색 가방과 치수가 비슷한 가방만 생기면 공항에서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주인 일은 가방의 보관 창고 구경만 실컷 하고 내 가방은 찾지 못했다. 다행히 선물이 든 가방 2개는 무사해서 처음 외국 나간 엄마를 기다린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 아리를 했다.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만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더러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루프트 한자 항공이 아니었으니 경매에 붙여 개봉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겉모양만 보고 꽤 괜찮은 게 든 줄 알고 슬쩍 빼돌린 속 검은 사람이 개봉을 했다고 해도 창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속 검은 사람 앞에서일수록 반듯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속옷 말고 더 창피한 것도 들어있었다. 파리에 들렀을 때 슈퍼에서 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잔뜩 사서는 옷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커피가 비싼 귀물이었다.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로 주어도 고맙고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친지들에게 그걸 선물할 작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궁상맞은 선물인가. 나의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1980년대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 여행 가방을 연 속 검은 사람의 기대와 호기심은 단박 실망과 경멸로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우연히 가방을 주었든 혹은 정말로 속이 검었든 간에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경멸했을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심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다. 그 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절대로 양말이나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날그날 빨아서 입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음력설까지 세웠으니 이제 확실하게 한 살을 더 먹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장수의 복은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한다. 재물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내가 쓰고 살던 집과 가재 도구를
고스란히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의 최후의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 가방이 아닐까. 내가 끼고 살던 물건들은 남 보기에는 하찮은 것들이다. 구식의 낡은 생활 필수품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을 끼고 살았는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이 어린 물건들이다. 나에게만 중요했던 것은 나의 소멸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에게 처치 곤란한 짐만 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단순 소박하게 사느라 애썼지만 내가 남길 내 인생의 남루한 여행 가방을 생각하면 내 자식들의 입장이 되어 골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주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눈가림도 안 통할 테니 도리어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궁리할 때 생기는 법이다.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나를 숨겨준 여행 가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의 전체를 온전히 드러낼 때 그분은 혹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오냐, 그래도 잘 살아냈다. 이제 편히 쉬거라. 생각하면 그리운 땅, 섬진강 기행. 섬진강의 첫 인상.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섬진강을 떠올리곤 한다. 섬진강을 보기 전부터였다. 흰 모래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섬진강은 가보기 전부터 내 안의 이미지로 존재하던 강이었다. 그렇지만 저절로 이미지가 형성된 건 아닐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섬진강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섬진강의 인상을 말할 때는 딴 명승이나 절경을 말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짠한 그리움 같은 게 배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섬진강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 18년 전쯤 될 것이다. 진주까지 볼 일이 있어서 갔던 길이었다. 동행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를 더 잡아 쌍계사에 들렀다 가자고 꼬드겼다. 그는 섬진강보다는 쌍계사 벚꽃길을 더 염두에 둔 것 같았다.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동을 거쳐 화계장터까지 덜덜거리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손을 들면 버스가 서던 때였다. 버스도 더디고 봄날도 더뎠다. 황혼이 마냥 길게 꼬리를 끌고 도무지 깜깜해질 줄을 몰랐다. 옆구리에 섬진강을 낀 길은 아마 밤새도록 그만큼밖에 안 어두워질 것 같았다. 멀리 가까이에서 벚꽃인지 백꽃인지 모를 흰 꽃들이 분분히 지고 있었다. 그런 희뿌염 때문에 하늘에 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도 없이 달밤이려니 했다. 달밤에 섬진강은 청승맞고도 개울물처럼 친근했다. 큰 강이 그렇게 사람살이와 거리감이라고는 없이 가까이 붙어서 흐르는 건 처음 보았다. 그랬던가. 그쪽의 희뿌연 어둠 속엔 강 비린내와 함께 연기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자주자주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땅거미 같기도 하고 저녁밥 짓는 연기 같기도 한 부드러운 어둠 속에 하체를 노곤하게 풀어놓은 마을의 집들이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다. 옆구리에서 강이 떨어져 나가자 본격적인 벚꽃길이 시작됐지만 섬진강 길만 못했다. 그 고장의 황혼이 그토록 길고 유정했던 것은 달부 때문도 낙화 때문도 아니라 섬진강의 물빛, 모래빛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쌍계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였다. 차장들이 제각기 큰 소리로 행선지를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그중 으악 으악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세상에 의학이라는 지명도 있던가. 그러나 아무리 귀 기울여도 역시 의학이었다.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차장에게 의학이란 고장도 있느냐고 물었다. 차장은 피부가 검고 옷차림이 남루한 청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일자리가 귀하고 지금보다 훨씬 옷도 못 입을 때였다. 생활에 지친 청년의 표정에 문득 섬광 같은 긍지가 스쳤다. 그리고는 씹어 뱉듯이 말했다. 토지에 나오는 악양도 몰라요? 의학은 악양이었던 것이다. 청년은 저런 여자는 무시해줘도 싸다는 듯이 더는 거들떠도 안 봤다. 나는 그때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어떤 문학이 그 문학을 낳은 땅의 구석구석 이름 없는 촌부의 마음속에까지 드높은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굉장한 전율스럽기조차 한 일인가. 그 후 1980년대엔 다시는 섬진강변을 가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거의 해마다 한두 번은 그쪽으로 여행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하동에서 왼쪽으로 섬진강을 끼고 가기는 첫 번째 뿐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줄곧 광주를 거쳐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가다가 섬진강에 이르러 하고인 하동까지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섬진강을 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몇 번을 가도 실증나지 않을 뿐더러 수록수록 정이 깊어지는 우리나라 제1의 예쁜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평야가 아니라 산간을 흐르는 강이건만 흐름이 급하지 않고 은빛 모래사장이 넓고 그리고 사람 사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겁주지 않고 가까이 끌어당겨 동무에서 흐른다. 마치 얕은 시내나 개울물처럼 겸손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마을들. 광주를 기점으로 해서 섬진강 일대의 오밀조밀 예쁜 마을들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는 여행의 맛을 들인 것은 처음에 그 고장을 그런 방법으로 안내해준
곽재구 시인 덕이다. 그 고장에서 나서 그 고장에 살고 있는 시인의 고향 사랑은 버리고 떠나고 나서 그리는 허풍과 위선이 섞이지 않은 진국스러운 것이어서 믿을만 했다. 난 사람들하고 그 고장을 여행할 때면 나도 모르게 시인의 섬진강 사랑이 올마 붙은 것처럼 그의 흉내를 내서 열을 올리곤 했다. 또한 만난 적은 없지만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수려한 산천의 기가 빼어난 시인을 낳았으니 시인의 복인가. 시인으로 하여 무심한 산천이 넋과 신명을 얻었으니 산천의 영광인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라. 올봄 백꽃이 한창일 때도 그 일대를 여행한 일이 있건만 이 글을 위해 가을에 다시 한번 다니러 가면서 곽 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한번 다시 안내를 부탁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시인하고 동행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갈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은근한 속내를 드러내 보여줬다고 생각되어서였다. 스스러운 집을 방문할 때 이왕이면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친절한 대접도 받고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바쁜 시인이 쾌히 승낙을 해줘서 글을 반쯤은 쓴 것처럼 마음이 놓였지만 계절상으로 좀 어중간한 게 마음이 걸렸다. 매화철, 벚꽃철, 단풍철, 그도 아니면 평야의 실록이 싱그럽고 지리산은 철쭉 필 때 등 1년 중 그 일대가 가장 아름다운 때를 골라서 다니러 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도 저도 아니었다. 늦더위도 가시고 굳은 날도 깨끗이 갠 상쾌한 날이었지만 단풍을 기대하기엔 아직 이른 때였다. 서울에도 지푸른 여름의 잔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남쪽은 더할 것 같았다. 그러나 역시 섬진강변이었다. 푸른 들, 푸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추수를 앞둔 논의 빛깔은 수시로 아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이 바로 저 빛깔이 아니었을까 싶게 그 빛깔은 단순한 신미안을 넘어 더할 나위 없이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길을 마냥 따라오는 코스모스 또한 가을 논을 바탕색으로 하여 바라볼 수 있어서인지 그 자태가 그렇게 간드러질 수가 없었다. 보성 강변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마을에 들렀다. 지붕은 거의 슬레이트 기와였지만 석가래와 기둥이 반듯한 정갈한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다. 이끼 낀 돌담을 둘러친 집도 여러 채 남아있어서 반가웠다. 혹시 이런 집에 남아있는 노부모가 양회담으로 고친 집이 부러워서 도시에 사는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 어쩌나 하는 괜한 염려도 되었다. 매꽃 넝쿨이 올라간 돌담 위에 걸린 낫달이 쨍하게 푸른 하늘에 번질 듯이 부드러워 보였다. 대문이 따로 없어 마당인지 길인지 분명치 않은 곳곳에 백일홍, 맨드라미, 금잔화, 봉숭아, 도라지, 깨꽃, 기생초 등이 선연하게 그러나 아무도 안 가꾸는 야생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피어있다. 내 유년기의 꽃들이었다. 이름을 알 수 있어서 반가운 꽃들이었다. 이름을 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냥 들른 마을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인지 다음에는 목적을 정하고 갔다. 곽 시인이 아는 분인데 과수원을 하면서 소설도 쓰는 나이 지긋한 어른이 사시는 목사동이라는 동네라고 했다. 미리 간다고 기별을 하지 않았으니 패 끼칠 염려는 없지만 한창 배를 딸 때니까 시원한 배를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변길에서 한참 벗어난 그 동네 역시 고요하고 정갈하고 도처에 꽃이 피어있고 아무렇지도 않기는 처음 동네와 마찬가지였다. 문인의 집은 비어 있었다. 돌담 위로 옆집 노인의 하얀 머리가 빈 집을 함부로 배회하는 우리를 조금도 수상쩍어하는 눈치 없이 넘겨다보며 과수원에 나갔나 보다고 일러주었다. 보통 농가와 다른 건 문인의 서재였다. 옛날 문의지까지 알뜰하게 정리된 서재에는 희구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웅혼한 필치도 예사롭지 않았지만 뜻 또한 그러했다. 덕담이나 탈선, 선, 취미를 넘어 인생 자체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구르기를 멈춘 수레바퀴. 희구당의 주인을 못 만난 아쉬움을 몇백 년은 듬직한 정정한 느티나무, 신선이 춤추는 것처럼 자유스럽고 우아하게 자란 소나무 등을 귀로에 만난 것으로 달래며 다시 강변길로 나왔다. 강은 하류로 갈수록 눈에 띄게 폭이 넓어지고 있었지만 수량은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었다. 흰 모래빛도 도처의 흙인지 자갈인지를 검게 드러내고 있었다. 바위가 부서지고 바래져서 그렇게도 희고 가는 모래가 되는 데는 도대체 몇 겁이나 걸리는 것일까? 그걸 포클레인의 우악스러운 손이 순식간에 퍼담아 시멘트와 섞어 하늘 높이 곤두세움은 파괴일까 건설일까? 옛날 돌다리나 나무다리처럼 난간 없이 낮게 걸린 다리가 있기에 내려가 보았다. 역시나 섬진강이었다. 밑에 깔린 자갈을 일일이 셀 수도 있을 만큼 투명하고 송사리 떼가 희롱하듯 논이는 것은 물풀이나 자갈이 아니라 거꾸로 잠긴 푸른 하늘 위 나부끼듯 가벼운 새털 구름 사이였다. 송사리도 그쯤 되면 신선 노름 아닌가. 다시 마을을 찾아 강변길을 벗어났다. 꽤 오래 희고 꾸불꾸불한 길이 산간을 파고들듯이 여겨졌다. 다시 마을을 찾아 강변길을 벗어났다. 꽤 오래 희고 꾸불꾸불한 길이 산간을 파고들듯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가위로 실을 끈듯이 길이 뚝 끊기고 마을이 나타났다. 삼태기에 안기듯이 산에 다소곳이 파묻힌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서는 관문처럼 우리를 막아선 것은 단한 목조 건물이었다. 하만 조시 문중에 제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이 집은 목질의 장점을 교묘하게 살리고 그 구성의 미도 그 범상치 않은 드물게 보는 인상적인 건물이었다. 기둥이고 마르고 마냥 애무하고 싶게 그 나물결이 정답고 전체적으로도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건립한 연대를 보니 70년 전 건물이었다. 보존 상태가 좋은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조금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진국스러운 목수가 있었구나 싶은 건 역시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가 들어온 길은 정말로 더는
이어지지 않았다. 골목으로 치면 막다른 골목 같은 마을이었다. 품격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반기는 듯한 정이 느껴졌다. 마을 이름도 봉정리라던가 봉도 쉬어가고 싶었을까? 아니면 사로잡힌 듯 오래 머문다는 뜻일까? 돌아 나오는 길가의 논들은 다들 버섯 모양, 괴불 모양, 사다리 모양으로 원래 생긴 대로의 논이었고 이미 추수가 시작된 논에선 아낙네들의 낯이 가을빛에 번뜩이고 있었다. 기계가 아닌 낫으로 벼베는 걸 본 지 얼마만인지 논두렁에 빈틈없이 콩을 심어 놓은 걸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다음은 운조루. 이 옛 명문가의 살림집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아마 섬진 강가에서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여기에 들렀을 때 기와가 몹시 가라앉은 걸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한옥에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기와를 제때제때 고쳐주지 않으면 집이 걷잡을 수 없이 퇴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멀리서도 기와를 말끔히 새로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와쟁이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 이 이름난 양반 가옥은 풍수지리적으로 금안 낙지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리산의 선녀가 섬진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떨어뜨린 금가락지가 영롱하게 빛나는 형상의 땅이라나 그 규모로 봐서나 우수한 보존 상태로 보았으나 그 좋은 땅에서 대대로 번영을 누렸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지금은 어딘지 고가 특유의 쓸쓸한 정막이 감돌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안 노인의 은은한 기품과 넓은 집 어느 한 군데도 눈에 거슬리는 천박한 개조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옛날 영화만은 못해도 정신의 맥은 살아있으려니 믿게 된다. 행랑채가 보이는 사랑마루에 앉아있으려니 마냥 쉬어가고 싶었다. 뒤틀리고 꼬이고 옹이진 채 사람 키가 넘게 자란 회양목이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뜰에 핀 북뒤 붉은 꽃은 상사초란다. 잎은 지고 꽃만 있었다.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해 상사초란다. 만나지 못해 상사할까? 상사하여 못 만날까? 그러나 상사하는 것들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일 뿐인 것을. 문득 사랑 누각 밑에 멈춰선 한 쌍의 수레바퀴가 보였다. 혹시 시간을 굴리다가 저기 멈춰선 게 아닌가 싶게 운조로 안의 시간은 파문조차 없이 조용히 고여 있었다. 마지막 남은 보석 같은 땅.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누구나 알듯 토지에 나오는 고장이다.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토지를 찍을 적에도 여기에서 찍었다고 한다. 지금도 시멘트 전봇대를 나무처럼 위장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최치순례를 방불케 하는 대갓집은 보이지 않는다. 동네가 크고 넉넉해 보이는 건 사실이나 고루 먹고 살 만해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건 현재의 모습일 뿐. 100년 전엔 대지주가 있었음직한 동네다. 그러고 보니 지금 소설 토지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토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 1897년 한과이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채치순례의 모델이 될 만한 대지주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있다가 없어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성은 작가가 만일 섬진강 유역의 땅에 만석군인 대지주를 설정했을 때 그가 살 집을 앉힐 자리는 평사리밖에 없다는, 그래서 평사리에 오면 저절로 대지주의 99칸 정도는 되는 집을 찾게 된다는 데 있다. 그 정도로 평사리는 섬진강 유역의 땅치고는 드물게 가없이 망망한 평야를 앞벌로 거느리고 있다. 그런 기름진 대평야를 농민들이 고루 소유했었다면 그야말로 농촌 이상향이었겠지만 우리 농민의 근세사에 비추어 그랬을 리는 없고 이 땅의 지주는 평살이 아니더라도 명당 자리에서 호강을 했을 것이다. 평사리의 주거 양식의 특징은 집집마다 공루라는 다락방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물건을 수납하는 다락이나 벽장과는 달리 공루는 대개 바깥의 문간 옆 광이나 마루방의 천장을 이용해 바람이 잘 통하게 마루처럼 꾸며놓았다. 공루는 누구 집 공루든지 앞발을 향해 탁 트여 있다. 공루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얌전하게 벗어놓은 서너 켤레의 흰 남자 고무신을 보고 용기를 내어 우리 일행도 공루에 올라가 보았다. 고무신이 어쩐지 작다 싶더니 여자 노인 세 분이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분들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이 동네에 들리는 사람들은 다들 최부잣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최부잣집은 없다고 말했다. 공루 바닥은 걸레질이 잘된 마룻바닥이고 다락방이 을에 그렇듯이 일어서서 다니기엔 좀 곤란할 만큼 천장이 낮았다. 그 공루의 향은 물론 노인들의 시선도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망한 들판을 보고 있었다. 장마진 날 들판을 하염없이 적시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둘러앉아 뜨뜻한 수제비나 부추 부침을 나누어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데가 바로 공루였다. 사방에 텃밭도 있고 개울도 있고 뒷동산도 있는데 공루란 공루는 일제히 앞벌만 보고 있으면 무슨 까닭일까. 황금 물결을 바라보며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만족감을 누리고자 함인가. 고된 농사철 머슴이나 소작인들이 게으름이나 피우지 않을까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고자 함일까. 노인들의 화제는 그도 저도 아니고 올 추석에 도회지에 자식이 다녀간 얘기, 안 다녀간 집 얘기, 자기네들보다는 아직 젊은 노인이 작년에 먼저 간 얘기 등 쓸쓸한 것들 뿐이었다. 보성강을 끼고 압록에 이르러 섬진강과 만나고 구례를 거쳐 화계, 악양, 하동까지의 길은 정말로 환상적이었다. 파스텔조로 사유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그날 온종일 한 번도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의 회색빛 직선을 보지 못하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바로 그거였구나. 오늘 하루 누린 평화와 행복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건 소리라도 지르고 싶게 놀랍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쩌면 그쪽에 몸붙이고 사는 원주민들은 그런데 감동하는 외지인들을 욕하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거야말로 이 고장이 어느 고장보다도 낙후한 증거라고. 꼭 그럴까? 모든 것은 돌고 돈다. 가장 앞서갔다고 생각되는 게 가장
처진 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가장 낙후된 고장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앞선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발전이란 이름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토에 마지막 남은 보석 같은 땅이여 영원하라.